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속 쭉 지켜보셨죠? 네. 미국 이제 대선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 중인데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유력 언론들에서는 뭐 저 승리를 점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사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선 투표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밤사이 계속 진행이 됐고 한 10시경부터 오전 10시경부터 개표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투표 당일 막판 전문가들이 예측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에 출구조사에서도 해리스가 3, 4%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이제 그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좀 경합 우위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기 시작했고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뭐 예상대로 트럼프 우세. 중요했던 7개 경합주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에 앞서는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요 매체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한 게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서 해리스 부통령 226명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을 따돌렸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 모습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물론 우편 투표 같은 것들이 아직 다 개표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확실한 승기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정말 금융시장이 계속 반응을 했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실시간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환율부터 짚어보면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어제 전 거래일보다 15원 90전 1.15%가 상승한 139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확 뛰었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때 1,400원에 거의 다 육박을 했었습니다. 1,399원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뭐 그가 내세웠던 보편적 관세 공약, 법인세, 뭐 감세 이런 공약 등에 따라서 달러 강세 기조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연준의 뭐 기준금리 인하 스케줄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 이런 예측 때문에 지금 미 국채 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4.4%대까지 뛰어 올랐네요. 오전장에서 혼조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도 오늘 트럼프 충격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결국 오늘 코스피는 0.5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3%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 충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어떤 섹터가 피해를 볼 것이냐. 2차 전지 섹터가 바로 첫 선에 꼽혔거든요. 오늘 아주 충격이 크게 받고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13.37포인트, 코스닥이 8.5포인트 하락했네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경신했습니다. 미 달러 기준으로 경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74,0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한 겁니다. 기존 최고가가 지난 3월에 기록했던 73,800달러대였는데 이를 뛰어넘은 거죠. 한때는 이제 74,90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75,000달러 선도 돌파 눈앞에 뒀었고요. 국내 이 거래소 기준 원화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1억 200만 원, 300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 한화 기준 최고가는 1억 45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최고가를 경신한 건 아니지만 뭐
지금 기세가 아주 상당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00만 원대까지도 찍었다가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 강세는 뭐 아시겠지만 친가상화폐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보이면서 뭐 이대로 2억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공격적인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아연과 이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제 영풍 MBK 공개 매수 경쟁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고, 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로부터 빌린 대금을 차입금을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갚겠다 이런 계획을 내놔서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죠. 금융감독원이 당시에 이제 긴급 간담회까지 열어서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불법성, 부적절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오늘 결국 조치를 취한 거죠. 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오늘 금감원이 공시했습니다. 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또 기업 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또 공개 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하다. 이 부분을 확인했다라면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유상증자 효력은 오늘 정정신고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효력은 정지가 된 거고요.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새롭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유상증자는 그냥 철회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3개월 안에요. 네. 네. 근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정정신고서를 금감원 요구대로 제출을 할 수도 있죠.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서 유상증자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 배경이나 목적을 둘러싸고 워낙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에 또 하나의 난제는 시간이 없어요. 영풍과 MBK 측이 지금 임시주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이 판단이 나오면 만약에 허가가 나면 12월 말이나 1월에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네. 지금 정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만약에 정정신고를 해서 유상증자를 강행한다고 해도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마무리할지 이걸 아직 모릅니다. 현재는 최 회장 측이 영풍 측과 표대결에 나서게 되면 지분율 싸움에서 3% 정도 열세에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의혹, 이게 더 중요한데 앞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정정 요구 배경에도 나온 부분인데 정정 요구 배경이 된 공개 매수를 계획했던 당시에 네. 이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했었는지 여부이거든요. 네. 이게 공개 매수 신고서에는 유상증자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투자자들이 알았더라면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에 응했을 것이냐 선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금융감독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물론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서 단순한 기재 오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 내수 회복이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진단을 다시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오늘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우리 경제가 양호한 수출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네.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다. 내수 회복에 대한 미약 판단 이거를 지금 1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전반적인 소비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특히 이제 건설 투자 부진을 꼽았어요. 이게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거죠. 이 보고서에서 보면 9월 건설 기성 그러니까 다 지어진 준공후 건설 실적들을 보면 네. 작년 동월보다 12% 줄어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KDI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투자 부진에 대해서 일부 선행 지표가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 건설 투자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는 이제 더 이상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관건은 오는 12일에 KDI가 경제 전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텐데 아시겠지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 않습니까? 0.1%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네네. 올해 연간 전망치를 추가로 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고요. 지난 8월에도 당시에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해서 2.5%로 낮춘 바 있는데 네. 여기에서 더 낮아질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미 대선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 지켜보셨고 저희도 방송에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거나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대로 새가 굳어져서 트럼프 후보가 완전히 당선이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어떻게 변할지 오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경 써서 하루 종일 좀 예, 뉴스를 하루 종일 지켜보셨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전에 폭스뉴스에서 예. 47대 대통령으로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따돌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이대로라면은 그냥 뭐 이변이 없는 한 가는 거라고 예,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예. 뭐 뉴욕 타임즈에서도 90% 이상 네. 당선 확률이 높다. 네. 예, 거의 뭐 당선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7개 경합주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 치열한 경합세를 보이는 예. 그런 데서조차도 이제 선거인단 수를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예, 예. 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는 대충 윤곽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한 오늘 밤쯤 예, 오늘 밤쯤 가고 뭐 여론조사는 거의 이거 비슷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며칠 더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거 전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예, 생각보다 좀 빨리 결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당초에는 이제 모시고 당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면 어떻고 예, 트럼프가 되면 어떻고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예. 지금 거의 이제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앞으로의 그 이제 그 정책 변화라든가 거기에 예. 따른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여쭤보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당장 환율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고요. 예. 네, 주식시장도 벌써부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고, 네, 그랬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예, 우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그래요. 네. 예, 트럼프 당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오늘 들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율이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거 선물 시장 보니까 주가 지수가 네. 거의 1.8% 안팎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요. 국채 수익률도 지금 4.4%가 넘어버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감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예, 그러면 국채 발행을 늘릴 거 아니냐. 정부 재정이 모자라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관세 대중 관세를 60% 부과할 것이다. 네. 예, 그러면 미국 물가가 오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은 그 금리를 더 이상 연준이 못 내릴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올라버리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강해졌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가 기준점이 얼마인데 이제 105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 105라고 이거는 말씀하셨잖아요. 1973년을 기준으로 100을 작성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거면 선진국 5개국 통화에서 달러 가치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예, 거기서 유로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네.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올해 100에서 106 사이에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오늘 보니까 105를 다소 넘어서 가지고 네. 달러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주식시장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예. 네. 뭐 오전에는 올랐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특히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많이 떨어졌죠. 뭐 삼성전자도 떨어졌고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우선 그 반도체 네. 보조금을 줄일 것이다. 아니면 우리 기업들한테 기존에 받은 보조금 이상으로 투자해달라. 네. 예, 그리고 IRA라고 2차 전지 네. 전기차고 보조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예, 감축법안이요. 예, 그거를 보조금을 줄이든지 아마 없애지는 않을 건데요. 또 줄일 것이다. 예, 그리고 트럼프 기본 정책 방향이 민주당은 우리 에너지원이 석유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민주당은 석유를 덜 쓰고 친환경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쓰자 그러는데 네. 예, 민주당은 그러는데 뭐 트럼프는 아직도 석유 더 써야 된다. 기후 변화 별로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나 우리 그 전기차 미국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그게 타격을 받았고요. 네. 예, 대신 뭐 헬스케어 같은 주식들은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네. 방산주는 아무래도 방산주도 좀, 괜찮고요. 네, 방산주가 괜찮은 이유는 예, 전쟁이 좀 될 거라는 거,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예, 저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가 좀 시끄러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 저 서로가 타협을 않고요. 트럼프가 일방적 지시를 하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저 미국하고 디커플링, 미국이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48%가 지금 중국산이고요. 월마트에. 예, 네, 월마트에. 네. 그리고 그 중국산 대체를 멕시코나 인도에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나 멕시코에 생산하는 상품 중 중간재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는 결별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가기는 한데 좀 리스크를 관리하자. 예, 그런 측면인데 트럼프는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중국하고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강화되면서 예, 세계 경제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네. 특히 우리가 아직도 그 중국에서 반도체 중심 뭐 이런 거 소재들은 수입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거를 중국하고 교역을 좀 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걸 넘어서서 예. 제3국에게도 예. 중국하고 교역을 줄이라. 네, 그런 예. 압박이 들어올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그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 이제 국채 수익률은 오늘 얼마까지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선물 시장에서 4.4% 정도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저녁에 4.27%였거든요. 네, 네. 어제 종가가. 네. 예,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둔화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 2.9, 올해 2.6% 성장했고요. 네. 내년은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1.9%예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다. 네. 그러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두 개가 더 낮아지니까 금리는 시간이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한테 지난번에도 금리 올리지 마라. 앞으로가 대통령 되면은 그 연준 의장 많이 간섭할 것 연준학은 같습니다. 원래 좀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뭐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금리가 지금 4.4% 올랐는데 네. 오히려 저는 우리한테 채권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예, 내년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떨어지니까 네. 금리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 4.4%라고 그랬는데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1.8% 물가 상승이 2% 하면요. 한 3.8%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예, 장기적으로 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뭐 내년에 이 예상대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실질 GDP 성장을 합친 게 3.8%라면 지금 4.4% 금리는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네.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미리서 좀 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내일부터라도 뭐 이제 펀더멘트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고 물가 상승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채권 투자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변동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환율도 지금 뭐 105에 달러 지수가 올랐고요. 우리 환율도 거의 1,400원 네, 근접하고 있죠. 근접했어요. 네. 예. 근데 이럴 때는 또 역시 펀더멘트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내년에 뭐 IMF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요. 미국 경제는 작년 올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내년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올해 상대적으로 나빴던 일본이나 유로 경제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유로나 엔이 강세가 되죠. 네. 예, 그리고 트럼프도 과연 강달러를 원할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그 저금리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네. 달러 가치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여기서 크게 오르지는 않고요. 아. 우리 환율이가 1,400원 근처 갔습니다만은 네.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에 그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 120%, 그다음에 대순부채도 GDP 대비 한 76% 되거든요. 대외 순 부채가 예. 네.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71%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 2분기 보니까 58%로 줄였죠. 네. 많이 떨어진 거네요. 예. 보유하는 게. 그럼 왜 예. 줄이느냐? 외환 다변화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러시아를 보면서 달러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 눈에 벗어나면은 네. 그 달러 못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외환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러 네. 비중 줄이고 유로와 엔, 위안화 이런 것들과 서서히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 보면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수 없고요. 아. 우리 환율도 뭐 일시적으로 1,400원 넘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일시적이다. 네. 예. 너무 이렇게 막 겁낼 필요는 없는 예,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이번 주 FOMC가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우리 예.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 예. 컨센서스가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얘기했고 인하폭은 한 0.25% 포인트일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건 사실 내년에 돼야 예. 완전히 발표하는 거지만 승기를 잡은 게 확실시 되면 예. 그러면 그게 영향을 혹시 FOMC에 미친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어떤 거예요? 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은 정치에 독립적이다. 예, 그렇게 했는데요. 네. 예, 경제 변수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지난 9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2.1%였어요. 네, 네. 2%에 거의 근접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 네, 동향이 고용 동향 안 발표됐는데 좋았잖아요. 12,000명 증가했습니다. 네, 원래 10만 명 이상 예. 기대했었는데 예, 시장 전망치가 시장은 그렇게 네. 예상했는데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화 고용 최대화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네. 고용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아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얼마 내리느냐. 지난 비컷? 9월에는 비컷했죠. 네, 0.5% 예, 포인트 이번에는 한 번에. 비컷은 아니고요. 네. 0.25% 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남았나요, FOMC? 예, 12월에 FMC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올해. 그래요. 예. 네. 우리 한해는 한 번 남았나요? 예, 11월 28일 날 남아 있고요. 한 번 남아 있는데요. 네. 우리 한은 이제 어떻게 할지 예. 고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였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발표됐습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에 1.3%까지 떨어졌어요. 네. 미국보다 물가 상승이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저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우리는 10월 28일 올해 한 번 남았는데요. 네. 아마 이런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 고려하면 우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그 JP 모건인가요? 거기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때 예.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예. 이제 여쭤보는데 예. 혹시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교수님? 낮다고 보는데요. 네. JP 모간이 그렇게 보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관세를 올릴 것이다. 예,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다. 네. 예,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네. 연준이 좀 지켜보면서 금리를 뭐 내리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많이 둔화되거든요.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네.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9월까지는 고용이 좋았는데요. 미국이 9월 왜 피컷을 했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려놨더니 소비가 시차를 두고 둔화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소비가 둔화되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죠. 예, 그러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그동안 일자리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어느 날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대비하고 저는 9월에 피컷을 했는데요. 네. 예, 지금 고용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은 나빠지는데 실업률은 높은 건 아니죠, 미국은. 예, 실업률은 4.1%인데요. 네, 그 정도면 미국은 아주 좋은 거라면서요. 예, 네. 뭐 장기 평균이 한 5.3% 정도 돼요. 네, 네. 4.1%가 높은 건 아닌데, 네. 예, 그런데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거는 조금 예, 의미가 있네요. 예, 3.4%까지 떨어졌다가 4.3까지 올라갔다 지금 4.1%인데요.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올라가면은 네. 그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었어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 전망도 예. 조금 해주세요. 네. 예, 요새 많이 오르고 아마 있고. 대선이 있을 때마다 예. 어떻게 그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있었던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그 해마다 뭐 달라지겠지만요, 여건이. 경제 여건에 따라 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네. 최근에 저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게 좀 우리한테 의미를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교수님? 예, 지난 10년 동안요, 미국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네. 11%였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3%라고 그렇게 전망해 놨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비교적 낙관적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예, 앞으로 10년간은 3%다. 그만큼 미국 주가가 지금 기업 수익이나 경제 여건에 비해서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내내 3%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 연평균이요. 네, 연평균. 예. 네, 네.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까지요. 그때 S&P 500 연평균 상승률이 1%였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1%밖에 못 올랐다는 거죠. 네. 근데 3%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데 예, 그만큼 미국 주가가 미국 경제력 이런 것에 비해서 가대평가됐다. 그런 네. 걸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당이 됐느냐에 따라서 예. 그 이제 결과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이라든가 뭐 한 달 동안 이런 거는 그것도 상관관계 나온 거 없죠. 그냥 예. 그때 다른 거죠. 그때 다르고요. 이제 그때 뭐 경제 상황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미국이 좋을 때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지금 더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네. 예, 참 우리 증시가 올해 세계에서 코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좀 참 웃으면서 말씀하실 예, 때가 아닌데 예.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자꾸 헛웃음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못 오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중국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여러 나라 증시를 평가해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된 게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입니다. 네. 한 24% 정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재평가로? 예, 제평가 제자리. 예. 제자리로. 예, 제자리 네. 가는데요. 24% 정도는 뭐 시간 문제 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오를 것인가? 네.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 우리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다. 우리 코스피 저평가돼 있다. 네. 근데 원화 가치도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원화 가치도 저평가, 코스피도 저평가됐다면은 조만간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번 사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아마 11월 중시 12월 가면서 네. 우리 주가가 오히려 저는 미국 주가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예. 좀 접근을 잘해야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라 좀 소기에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 이제 미국 대선 결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유망 종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너무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혹시 이제 코스피 전체 말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좀 외면받았던 종목들을 하는 게 좋은지. 네. 저는 외면받았던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게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엄청 많이 급락했는데요.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거대한 흐름을 반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렇게 전기차. 가는 추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캐즘 현상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할 만큼 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도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육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다 어려울 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 글로벌 증시 가운데 혹시 일본이라든가 뭐 인도, 중국 등 다른 좀 좀 눈여겨봐야 될 시장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달러 인덱스가 저는 중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올랐고 네. 인도나 중국 주가가 더 올랐어요. 네. 미국 주가는 아까 골드만삭스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10년은 네. 미국 주가는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이다. 네. 예, 지금은 인도, 중국 뭐 이런 이머징 마켓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출 같은 게 트럼프 당선이 되면 조금 타격이 있을 거란 그런 전망이 있던데 예,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일본 증시도 좀 가대평가돼 있어요. 과대평가요? 예, 예. 어. 최근에 일본 증시가 올해 뭐 대만 일본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었죠. 워낙, 네. 예, 예. 근데 명목 GDP 이런 거로 보면 일본 주가도 좀 가대평가돼 있고요. 네.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머징 마켓 주가. 예, 그리고 뭐 자동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소비 동향을 보니까 네. 최근에 내구재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네. 예, 미국 사람들 소득이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니까 네, 좀 웬만 자동차나 버티고. 예, 이런 걸 덜 자, 사고 있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어떤 점을 끝으로 그 주의 깊게 보면서 올 연말까지 시장 또 내년까지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달러 인덱스 여기서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우리 원화 가치 오른다. 네. 원화 가치 오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언제 주식을 살 것인지 이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달러 될 것 인덱스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매일매일 저 블룸버그나 그다음에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갔어요. 네. 거기서 보면 시시각각으로 네. 변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서 예.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디지털 시대의 무형 자산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이게 무형하면 손에 안 잡히니까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오늘도 부담을 잔뜩 안고 오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열심히 합니다. 듣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보면 제가 운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뭐요? 살이 빠져야겠다. 눈에 보이는 네, 거, 네. 근육 뭐 이런 거 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원래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네.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장기? 네, 뭐 이제 어떤 저의 기능의 멀쩡함, 보이지 않는. 혈액순환? 예전에는 살 안 찌는 음식을 찾았는데 이제는 당을 걱정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나이가 드셨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제
보이는 것에서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로 그 중요성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도 디지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 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이 AI를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하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 챗 GPT라는 애한테 자꾸 뭘 물어보면서 정보에 의존을 하잖아요. 네. 우리 삶에 자꾸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덕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여를 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네. 과거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실질적인 생산성 증가를 지표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당시 로버트 솔로 교수는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컴퓨터 시대의 존재는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생산성 통계만 빼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 솔로의 지적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생산성에 반영되기 전까지 시차가 걸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예 생산성 통계가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주는 가치는 컴퓨터는 보이지만 그 컴퓨터가 주는 가치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생산성 통계에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 시대를 거쳐서 AI 시대로 넘어오는 지금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무형자산이 뭐지? 그러면은 약간 좀 주저하게 돼요. 그렇죠. 사실 이게 명확하게 정립된 것들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긴 한데요. 이제 뭔가 이제 예시들을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요, 사람들은 어떤 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려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 셌습니다. 세거나 무게를 재거나 그랬었죠. 네, 네. 농장이나 땅이나 이 사업체 등의 가치가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을 재고 셌습니다. 이게 우리 대차대조표 안에 들어오면 고정 자산이라는 걸로 되었고 네, 네. 경제학자들이나 이 국가 통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경제 성장을 측정을 했고 그걸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산과 투자의 성격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은 그 큰 황소 누렁이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 이제 밭과 황소가 그때는 큰 자산이었던 거죠. 노는 없으셨군요. 농담입니다. 네, 네. 아마도 네. 애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이제는 어. 기계나 공장 그리고 차량, 컴퓨터로 바뀌게 되죠. 점차.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이란 대체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투자란 물리적인 것들을 만들거나 네. 사들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 보면 실제 경제는 이 유형 자산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공항을 생각을 해보면요. 활주로, 터미널, 트럭 같은 걸로 분명 구성은 되어 있는데 네. 그 공항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거는 복잡한 소프트웨어고 항공사나 판매 업체들 간의 어떤 계약, 네. 내부의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축적하는데 분명히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물리적인 재화가 아니고 아이디어나 지식,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형 자산이다라고 설명을 할 네. 수가 있는 거죠. 무형 자산의 중요성은 사실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죠. 그렇죠. 60년대나 70년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래학자들, 뭐 엘빈 토플러나 다니엘 벨 같은 학자들이 이 후기 산업 사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90년대 들어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막 부상하면서 무형의 것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그게 허상이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좀 주춤하긴 했었지만 확실히 2000년대 들어서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명력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을 보면요. 2006년 당시에 이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자산평가액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600억 달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찰이나 갖가지 금융상품이었던 겁니다. 예. 전통적 자산인 공장이나 설비는 3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서요. 이게 이 회사의 당시 자산의 4%, 시장 가치
자체는 1%에도 지나지 않았던 자본들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자본 없는 자본주의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본주의.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그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느껴볼 만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박사님.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아까 오기도 전에 이제 저기 운동 가르쳐준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고 왔는데요. 또 이번 주도 운동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헬스장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헬스클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하고 1970년대 헬스클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헬스클럽에 가면 이제 립세션 데스크가 하나 있고요. 운동기구가 있고 뭐 웨이트기구 있고 샤워실 있고 탈의실 있고 매트 있고 거울 있고 뭐 이럴 겁니다. 네. 회계장부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 다 기록은 되어 있겠죠. 근데 1970년대에도 분명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웨이트기구도 있었을 거고 안내 데스크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하고 보면 네. 회원들은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닌 이 색인 카드로 기록을 하고 들어갔었던 거죠. 네. 물론 웨이트 기구도 조금 더 적을 수 있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헬스클럽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면 네. 오늘날의 헬스클럽은 안내 데스크 컴퓨터에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게다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강좌를 예약하고 네. 직원 근무 시간표를 관리하는 이 중앙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헬스클럽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의 어떤 공간이겠구나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신입 회원 안내부터 문제가 있는 고객 응대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업무 프로세스가 아주 정밀하게 존재를 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 브랜드, 직원 교육 등이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헬스클럽이 더 잘 돌아가게 해서 돈을 벌어주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자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만질 수가 없죠. 네. 여전히 헬스클럽은 눈에 보이는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네. 40년 전에 비하면 이 무형자산의 그 경쟁력을 기대는 것들이 훨씬 더 커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형 자산의 중요성은 진짜 충분히 알겠는데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에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박사님? 이게 이제 학자들이 뭐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하나를 집어서 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IT 발전이라고 하는 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버가요. 네. 그 운전기사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버 서비스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발명되기 이전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 택시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때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연결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네. 이제는 아주 값싸게 그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 제조 현장에서도 민간 기업의 상업적 R&D 같은 경우도 무형자산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도요타의 린제조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과거 제조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방식이죠. 즉각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갖다 주는 그런 방식들이니까요.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경제 구조가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화돼 가면서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해졌던 걸까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서비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무형자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경제가 서비스화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유형자산, 서비스업은 무형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부문이 훨씬 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도 훨씬 더 커지고요. 통계를 보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더 높다가요. 이제 네. 오늘날에 와서야 무형자산이 커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고 조직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전략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투자들이 엄청 늘어나서 제조업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네. 하나 더 연결해서 보면 이 고용하고 해고의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무형자산에 덜 투자하고요. 네. 근데 이게 상식적인 게 그렇죠. 네. 네, 어떤 기업 직원의 채용이나 관리가 큰 문제라면 기업은 사람을 더 열심히 일하는 데 고민하기보다는 사람 대신에 기계를 쓰려고 할 거니까 네, 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네. 선진국일수록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이 1인당 GDP 1%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무형자산에 대한 걸. 네. 중국은 0.1%가량으로 추정을 하고요. 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미대선의 결과가 아직 완전히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또 네. 보호무역주의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교환이 덜 활발하게 되게 되니까 이런 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또 감소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점들입니다. 네. 그럼 기업에서 그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어떤 차이점, 특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좀 이제 교과서 같은 얘기여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특징은 한 번쯤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공장은 떼다가 다시 팔 수가 있는데요. 무형자산은 떼다가 팔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개발하고 나면 그 아이디어가 그냥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네.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 스피로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로버? 네. 내가 개발하더라도 네. 그 이익은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형자산은 내가 사갖고 나만 쓰고 싶으면 문장구고 저 혼자 쓰면 되는데요. 이 무형자산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멋있는 스마트폰을 만들면 누군가는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디자인을 베끼려고 할 거거든요. 이런 네. 연결된 네. 효과들이 있다는 거고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레시피 하나를 만들어내면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똑같이 제조될 수 있도록 이 무형자산들은 흘러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네. 마지막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시너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MP3가 대표적입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그 상품으로 집약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여러 조합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또 무형자산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형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디지털 시대 무형자산이 갖는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에 그 뭐 원래 하던 플랫폼, 모빌리티 이런 연구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광복이후에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극단적으로 드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경험한 경제 성장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무형자산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화학고금이나 제조업으로 우리가 7, 80년대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네.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유형자산을 굉장히 잘 확보한 어떤 노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축적해놨던 우리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무형자산의 힘이 우리나라를 키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베트남에 들어갔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들을 축적하고 만들어 갔었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오늘날입니다. 많은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네. 여러 원인들이 제기되는데 저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감소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산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들을 키우는 시스템이나 인력 확보의 과정이 분명 어디선가 망가져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무형자산 축적의 어떤 과정이 어떻게 고장났는지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먼저 이어지고 네. 그때 그 보조금들이 이어질 때 다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지털 전환도 결국엔 사람의 경험과 머릿속에 있던 무형자산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